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뜸했던 만큼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책을 찾아가지고 왔겠죠. 네, 맞습니다.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부터 알려드려요. 비트코인 제국주의. 한중섭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출판사 북저널리즘이라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고요. 2019년 7월에 발행된 그런 책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조금 지난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다시 조금 늦게라도 접해볼 그럴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제국주의. 먼저 한중섭 작가님 소개해드려 볼까요? 한중섭은 증권사에서 IT 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다. 가치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이 금융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신기술과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며 저서로는 사실 바쁘게 산다고 해결되진 않아 등이 있다. 유튜브와 SNS에서 21세기 살롱이라는 채널을 운영한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책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한중섭 작가라는 분이 주식 쪽에 애널리스트였군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로 계셨던 분이고, 내용, 관점,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우 함께 나누어 봄직한 우리 모두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그런 책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책 구성을 좀 소개드려보면 프롤로그의 제목은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니다. 1장 제국주의 DNA. 2장 인터넷. 그건 디지털 제국주의 1.0이라 불리우는 인터넷. 3장 비트코인 괴물의 탄생. 4장 비트코인 본위제. 5장 블록체인 왕좌를 둘러싼 전쟁. 6장 블록체인 디지털 제국주의 2.0. 앞서 2장에서 인터넷을 디지털 제국주의 1.0이라고 명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 6장에서 디지털 제국주의 2.0으로 블록체인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 전체의 제목은 비트코인 제국주의예요. 어찌하여 이 한중섭 작가님은 비트코인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제국주의라고 보신 걸까요?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제가 이 책은 되도록 전 챕터를 전 문장을 그대로 낭독해 드려볼까 합니다.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리 빡빡하지 않은 지하철에서 가볍게 책 무게가 가벼워요. 내용은 가볍지 않지만 분량과 무게는 가벼운 그런 책인데요. 한 권 구매하셔서 들고 다니시면서 또 소장하시면서 읽어보시길 강추드리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프롤로그 부분만 좀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은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 책은 비트코인 투자법이나 유망한 코인을 선별하는 법, 블록체인의 그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 정치, 경제, 사회를 다루는 인문학에 가깝다. 다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이 기존의 인문학 책과 다른 점일 것이다. 또 수많은 기술 예찬론자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블록체인 기술의 밝은 미래가 아닌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역시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다. 먼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것은 2017년 하반기였다. 당시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내게 한국에 있는 지인이 비트코인 투자를 권했던 것이 계기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에는 김치 프리미엄, 해외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보다 한국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현상이죠.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했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에서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비트코인 투자에 회의적이었다. 무섭게 폭등하는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며 이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구심이 들었고 평소에 재테크라고는 관심도 없던 지인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모습에 버블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2017년 말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글로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위즈니악, 넷스케이프 창업자 마크 앤드리슨,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 같은 실리콘밸리 혁신가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극찬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사기는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기술 예찬론자뿐 아니라 니얼 퍼거슨이나 유발 하라리 같은 세계적 석학들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분명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관련 책과 보고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다. 탈중앙화, 분권화 등 블록체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식어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끈 것은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표현이었다.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TCP/IP 기반의 인터넷이 정보의 인터넷이라면 이중지불 문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은 중개기간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가치의 인터넷이 미래 금융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 생각하며 블록체인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2000년에 터진 닷컴 버블 이후 인터넷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듯 수많은 비관론자들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태동기답게 법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블록체인 업계는 그야말로 서부 개척 시대를 방불케 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했을 때 차익을 실현해 인생 역전을 한 젊은 부자들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산업의 발전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든 사냥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협잡꾼들이 활개를 쳤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블록체인 업계의 정보 비대칭성과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비즈니스를 키워내는 개척자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불확실성, 논쟁, 기대, 환희, 실망, 회의 등 2000년대 초 인터넷 산업의 복합적인 분위기가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다. 2017년 말 이후 디지털 자산 가격 폭락이 장기화되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빙하기를 맞았다. 각종 사기 피해와 부작용이 부각되었고 전 세계에서 규제가 강화됐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법안으로 준비 중이라고 발언했었고 정부는 ICO를 금지하며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숨통을 조였다. 국내 정부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디지털 자산은 죽이고 블록체인은 살리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정했다. 사실 한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투기 수단으로 취급하며 배척하는 이유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2,000개가 넘는 디지털 자산의 대부분은 쓸모가 없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10년 후 생존할 디지털 자산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닷컴 버블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는 타당한 추론이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898개의 ICT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었지만 2010년까지 생존한 것은, 그러니까 10년을 버텨낸 것은 14%인 128개 기업들 뿐이었다. IPO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ICO, 코인 상장이죠. 이 코인 상장의 허술함을 고려하면 디지털 자산의 10년 후 생존율은 닷컴 버블 때 상장했던 인터넷 기업보다, 그런 기업들의 생존율 14%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했다. 국내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방송 중 하나는 2018년 1월 JTBC가 주최한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의 토론회였다. 그때 시끌시끌했었죠.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은 현실적으로 사기라고 발언하며 이를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에 비유했었고 특유의 언변으로 능수능란하게 토론을 주도했다. 나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듣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 2005년이 되면 인터넷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팩스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1998년에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물론 누가 옳았는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 줄 것이다. 그쵸. 인터넷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팩스보다 대단하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그런 경제학자도 모든 것들에 대한 안목이 다 정확했던 것은 아니었군요. JTBC 토론회를 본 상당수의 시청자 및 관료들은 유시민 작가의 열변에 설득된 것 같았다. 비트코인은 혁신의 아이콘에서 도박 수단으로 바다 이야기로 전락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다. 투기 수요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디지털 자산 가격의 폭락이 장기화되면서 블록체인 육성책에서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쏙 빼버린 정부의 정책은 명분을 얻었다. 미디어는 각종 사기 피해를 다루며 역기능을 부각했고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업체를 사회 악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니다. 비트코인이 사기라면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고 있는 주요국 정부와 치밀하게 디지털 자산 관련한 신규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은 모조리 바보라는 말이 아닌가. 비트코인은 서서히 디지털 금으로 진화하는 중이고 우리는 어쩌면 비트코인 본위제의 출현을 목도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현재까지의 스코어로 보면 비트코인이 서서히 디지털 금으로 자리해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은가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 도박판의 승자는 채굴, 그리고 거래소, 또 투기 자본을 운용하는 주체라고 주장했었어요. 이는 분명 날카롭지만 절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작가 한중섭 씨의 견해입니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다. 일찍이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소 생태계를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을 앞세워 비트코인 도박판의 규칙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그것도 사악할 정도로 영리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페이스북의 세계 화폐 리브라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왜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을까? 왜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고 했을까? 왜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대선 출마를 고려한다고 했을까? 왜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까?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적극적일까? 왜 삼성은 갤럭시 S10에 디지털 자산 지갑을 탑재했을까? 왜 IBM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간다고 했을까? 왜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할까? 전직 NSA,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기밀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물론 1년 반 사이에 더 많은 리스트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은 중립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속한 제국의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철학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상업화의 유혹, 강화되는 규제,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진출로 인해 탈중앙화라는 가치는 더욱 희석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탄생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제국주의의 시대가 개막했다는 사실이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음모론자들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미국과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려 들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설계한 질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이 책의 프롤로그입니다. 탈중앙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챕터들 낭독해 드리면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쩌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어요.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시거나 이런 블록체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코인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안티하게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조금 이 주제가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라도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나? 우리는 지금 어느 사이에 어떤 변화의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조망을 하시기에 너무나 통찰력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을 드렸고, 이미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오래 해오고 계신 그런 분들, 아니면 1, 2년 사이에 새롭게 그렇게 진입하신 그런 분들에게는 관련한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긴 안목으로 어떤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이 책 비트코인 제국주의라는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분야에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들에 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찾아서 좀 소개드려 볼까, 올 한 해 내내 그런 책들을 좀 소개드려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개해드렸던 많은 책들이 정신적 자유를 위한 그 길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조금 소개해드렸다고 하면 21년도에는 좀 지평을 넓혀서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런 정신적 해자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책들을 좀 골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같은 그런 버튼 있잖아요. 그런 거 눌러주시고 찾아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미셸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래 드려요. 미셸이었습니다.